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을 이달 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특히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과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에 대해서 프로축구연맹이 경남FC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승점, 10점, 감점 등 중징계 결정이 나올지 관심인 가운데 축구연맹은 1시에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 최근 실시된 연합훈련을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북미 대화를 견인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은 백악관 NSC 부보좌관을 만나서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연루된 사건도 함께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전 차관은 별장 성범죄가 벌어진 기간 윤 씨에게 받은 차명폰 2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대마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31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 씨는 지난해부터 18차례 걸쳐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현대가 3세 정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의 이른바 축구장 선거 유세로 경남FC 구단이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2시간 정도 상벌위가 열리는 중입니다. 오후 1시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시창 기자. 네, 축구회관입니다. 네, 결과는 1시쯤 나올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 끝났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상벌위원회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남FC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사상 첫 상벌위원회 사례로 징계 수위가 관심입니다. 연맹 측에서는 상벌위원장인 조남돈 변호사를 포함해 허정무 연맹 부총재 등 6명이 상벌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경남FC는 조기호 이사와 직원 등 4명이 나왔는데요.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표 그리고 강기훈 후보의 축구장 유세와 관련해 당시 입장 만류를 했던 검표 요원과 또 현장 직원도 동행했습니다. 앞서 프로연맹 경기위원회는 지난 주말 경남 훈구장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선거 유세와 관련해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면서 경남FC 구단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종교적 차별 행위, 정치적 또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연맹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문을 이미 발송했는데요. 여기에도 선거 후보 등이 악수를 넘어선 유세 활동을 할 때 경호요원과 안전요원이 자제시키도록 했고 위반 사안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홈팀, 구단에 있다 이렇게 명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단은 경기 시작 30분 전 황 대표 측에서 입장 규정을 물어와 입장권을 끊어야 하고 선거 캠페인 관련 옷을 입으면 안 된다며 경기장 경호실장이 설명을 다 해줬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징계 수위는 경고에서부터 최고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까지 나올 수 있어 K리그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상벌위 결과는 오후 1시에 연맹 브리핑을 통해 공개됩니다. YTN은 결과 발표를 생중계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축구회관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4.3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막판 유세전에 나서는 가운데 잇따르는 논란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보궐선거 하루 앞둔 상황입니다. 정치권 움직임 정리해 주시죠. 네, 여야 지도부는 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에 총출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통영과 창원으로 가면서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창원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 변수가 참 많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에 더해서
집 세 채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냐는 등의 해명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와서 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 서른 의원은 어제 장관 후보자들이 50대 후반 정도 되는데 그 연배는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등이 통상적인 사회 분위기였다는 발언을 해서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선긋기에도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의 연루 의혹이 계속되고 경남FC 축구장 유세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점이 부담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고 노회찬 의원이 돈을 받고 목숨을 끊었다는 발언이 진보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 통영 고성의 지역신문 기자가 한국당 정점식 후보 측 인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고 선관위에 신고한 부분도 변수입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도 좀 짚어보죠. 정보위원회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오늘 쟁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민감용 경찰청장을 출석시켜서 경찰청에 대한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세부 내용을 알 수는 없는데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최근 관심이 큰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 차원의 경찰 수사 방해 여부, 그리고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달아서 채택했습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문성혁 후보자 아들의 한국 선급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한국당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반대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예정인데 야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인데요.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까지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끝났고 오늘 오전까지 박양우, 문성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 보고서만 채택됐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서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번 주말과 휴일이 끝나는 오는 7일까지로 시한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청문 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 8일쯤 문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과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이달 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악화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사회 안전망 강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포항 지진 대책 마련을 위해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산업부 안에 포항 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꾸려서 진상조사와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K와 현대가 3세가 대마를 사들여서 피운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SK그룹 3세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입건된 현대가 3세를 상대로 귀국을 요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벌가 3세들이 마약 혐의와 관련해서 입건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경찰이 SK그룹 창업주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31살 최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SK 계열사에서 근무 중인 최 씨는 경기 성남에 있는 직장에서 붙잡혔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서 농축한 액상 대마 등을 구매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액상 대마는 냄새가 적어서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쉬운 특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입건된 또 다른 재벌 3세가 있습니다. 이 바로 현대가 3세인 29살 정모 씨입니다. 이 YTN이 앞서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는데 최 씨와 비슷한 액상 대마를 사들여 피운 혐의입니다. 이 현재까지 조사에서는 200여만 원어치를 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현재 최 씨는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벌 3세들이 같은 혐의로 줄줄이 입건이 된 건데 이 같은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재벌가 3세들 최 씨와 정 씨가 공통으로 알고 지내던 한 인물이 전모를 밝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 바로 마약 판매책인 27살 이모 씨입니다. 이미 관련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넘겨진 인물인데요. 앞서 경찰은 마약 관련 첩보를 받아서 수사를 벌이던 중에 지난 2월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마약 혐의를 자백하면서 SK 재벌가 3세인 최 씨도 연루돼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연루된 사람은 비단 최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이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러 메시지가 발견됐는데 이곳에서 앞서 말씀드린 현대가 3세 정 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까지 확인된 겁니다. 이 씨는 주로 메신저로 액상을 구매한 뒤에 택배 등을 통해서 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판매책인 이 씨가 재벌가 자제들에게 마약을 팔아서 돈을 챙겼다기보다 친분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잇따라 입건된 재벌가 3세 최 씨와 정 씨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마약 투약을 위해서 모임을 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자, 그런데 같은 판매책을 통해서 마약을 구매한 사람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금 설명해드린 판매책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것은 이 재벌가 3세들의 마약 거래 정황뿐만이 아닙니다. 이 10명이 조금 안 되긴 하는데 다른 일반인 또는 부유층 자제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거래한 정황 역시 포착된 상태입니다. 예. 관련해서 경찰 수사도 좀 빠르게 진척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찰은 SK그룹 3세 최 씨에게 오늘 오후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어제 최 씨를 체포한 뒤에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마약을 피우거나 투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도 최 씨는 사들인 대마 대부분을 집에서 주로 피웠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마약을 같이 피운 공범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최 씨에게 마약을 판 다른 판매책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현대가 3세 정 씨를 상대로도 소환을 통보하고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차명폰으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둘 사이의 검은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검찰은 사실상 이 부분을 눈감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네, 고한석입니다. 자, 윤중천 씨가 지인 명의로 된 그렇게 차명폰이죠. 이것을 만들어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줬다. 그러니까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의미겠군요. 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 증언인데요. 2013년 3월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해 윤중천 씨 수첩을 확보했습니다. 예. 그 수첩에 하기형이라고 적힌 전화번호들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 번호를 추적해 봤더니 명의자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윤 씨 지인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윤 씨가 차명폰을 만들어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주고 그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친분관계, 떳떳한 사이였다면 차명폰이 필요 없었을 텐데 둘 사이에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이 생깁니다. 무엇인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차명폰이 사용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네, 현재까지 확인이 된 건 그 차명폰 2대가 2006년에 개통돼 2009년까지 4년 동안 사용됐다는 겁니다. 예. 경찰은 그 기간 다수의 여성이 윤 씨 혹은 김 전 차관과 강원도 원주 별장이나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성관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만약을 대비해 차명폰을 썼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윤 씨가 제공하는 성을 대가로 김 전 차관은 무엇을 해줬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네, 그 대가성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YTN 취재진이 만난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우리는 김학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경찰 수사는 검찰이 지휘하는데 당시 김 전 차관 계좌 추적,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출국 금지 요청까지 번번이 검찰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은 부정청탁 등 다른 의혹들은 손도 대지 못한 채 특수강간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검찰은 네. 그 특수강간 사건마저 무혐의로 처리를 했고요. 결국 네. 지금 와서 이제 특별수사단의 수사로 이어지게 된 거군요.
네, 지난달 25일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예. 윤 씨가 진상조사단에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천만 원을 김 전 차관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특별수사단이 윤 씨의 과거 사기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겠다는 것도 김 전 차관이 성접대, 금품, 향응 등의 대가로 사건 무마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청탁과 뇌물 수사가 이어져야 하는데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수사 외압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이성환 전 경찰청장. 어제요, 이 몸담고 있던 대형 로펌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전 청장이 국내 3대 로펌으로 불리는 광장 고문직을 맡은 지 9개월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이유를 묻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2013년 3월 29일에 경찰 수장이 됐습니다. 전임 김기용 청장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때였는데요. 이후 이 전 청장은 당시 경찰 수사 지휘부였던 김학배 수사국장과 이세민 수사기획관을 다른 곳으로 발령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거라는 부담감 때문에 이 전 청장이 로펌을 그만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자, 사실 이 경찰의 외압 부분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있죠. 검찰의 수사 과정, 이 부분 아닐까요? 네, 2013년 상황을 보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 그리고 공을 넘겨받아 자체 수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차명폰을 비롯한 뇌물 수수 의혹을 전혀 수사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동영상 원본에는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 분명한데 불기소 결정서에 불쌍의 남자라고 표현하면서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은 물론이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수사 대상에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기획이슈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김 전 장관을 불러 3차 피의자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를 성실하게 잘 받겠다는 말만 남기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표적 감사하고 후임 자리에 특정 인사를 앉히기 위해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 들어 석 달 연속 0%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0.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로써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올해 1월 0.8%, 2월 0.5% 오른 뒤 석 달째 0%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0.4% 상승한 것은 지난 2016년 7월 0.4% 오른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문 것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이런 추이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농산물과 석유류, 복지정책 강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1% 미만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농산물 출하량이 늘고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안정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연금 충당부채와 국채 발행 등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 7천억 원, 국가자산이 2,123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 규모는 126조 9천억 원으로 공무원과 국민연금 등 연금 충당부채가 94조 1천억 원 증가했고 국공채 발행 잔액이 21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80조 7천억 원으로 국민 한 명 기준으로 1,319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북미 대화를 견인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최근 조정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연합 방위 태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처음 만난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셰넨 미 국방장관 대행. 두 장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연합 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모두 지난달 키리졸브 훈련을 대체 실시된 동맹 연습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정된 연습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하고 체계적인 전작권 전환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셰넨 장관 대행은 다만 일부 보완점은 9월 훈련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의 조정은 축소가 아니라며 방위태세 약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I don't think we're scaling back exercises. I think we're building capability. 한미양 측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소개했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 측의 지속 보안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한미연합사 전시지휘통제소 탱고 운용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제의나 협의는 없었다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한미양국은 북한이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핵미사일 활동 등 대북 정보 공유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다시 요청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이에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조국, 조현옥 두 수석에 대한 책임론도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인사 실패의 책임을 두고 야당은 연일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그런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연히 유학하면 누구나 포르쉐나 벤츠를 탄다는 얘기는 아니고 3,500만 원이면 국내 중형차 정도 가격, 한국과 미국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하는 거지.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사에 문제가 있다면 인사수석 정도는 책임을 져주는 것이 그러나 조국 수석은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개혁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차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에서 자기 본연의 할 일은 안 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한다고 들고 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국 수석이 마치 사법개혁을 자기가 총괄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네. 두 명이 낙마를 했는데 이제 인사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 문제에 지금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대통령 밑에 조통령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물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덜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수차례 나왔고요. 이번엔 특히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자진 사퇴 형식을 빌어서 후보자를 낙마시켰는데 지금은 자진 사퇴가 아니라 현 정부에서 첫 번째 있는 지명 철회입니다. 말 그대로 지명을 철회했다는 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에서는 촛불 정권의 상징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론을 조국 수석에게 강하게 묻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명의 후보자가 낙마했지만 5명 후보자 중에 사실 자유한국당이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첫 번째 인물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김현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까지 강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금강산 피격 등에 대한 통과 의뢰 등에 대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김현철 후보자까지 만약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그때가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 등에 대한 책임론을 더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근데 청와대는 뭐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증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치할 것도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검증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하면 안 되죠. 그건 국민들의 인식 수준하고 한참 거리가 먼 것이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자꾸 이렇게 해명을 내놓을 때 내놓는 해명마다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말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말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인사가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여론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해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인데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왜 인식을 못하고 있는지 국민 소통 수석이라면서요. 예. 국민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이 안 청와대 된다. 내부하고만 소통하는 거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윤두환 국민소통 수석이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했는데 언론이 조금 자극적으로 보도한 면도 있다. 이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외제차 탄 부분이요. 조동호 전 후보자 같은 경우. 이게 뭐 외국이니까 당연히 외제차를 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3주택자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3주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느냐 이런 그 해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했는데 제가 국민 여론을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이제 두 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국민 그 눈높이나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일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문제가 없었으면 왜 사퇴했느냐라고 국민이 다시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이 외국에 유학을 가 있는 아들들이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고급 월세를 내면서 생활을 했고 거기에 고급 외제차에 대해서 비용들을 충당하게 되는데 예. 과연 이러한 호화 유학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청문회 질문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고요. 여기 전세금을 오히려 충당했다는 답변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청와대가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책임들을 청와대가 지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싶은데 정확히 말하면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아니에요. 예.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에게 제공된 연구비로 해외 출장을 가는데 아들이 해외 유학돼 있는 입학식과 졸업식에 맞춰서 출장을 가서 만났던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수십조 예산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 수장의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과거에 연구자로서 이렇게 연구비를 유용하고 잘못 썼던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어떻게 앞으로 연구자로서 관리할 수 있겠는가라고는 의혹이 제기되는 게 핵심적인 쟁점이거든요. 근데 꼭 지금 청와대 해명을 보게 되면은 언론이 자극적으로 포르쉐나 벤츠 차량을 제기했기 때문에 낙마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사건의 본말을 전도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이 이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예. 청와대가 이 정도의 인식 수준으로 인사검증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예. 대다수 국민들이 이게 용납이 되는 거겠습니까? 국민 정서상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있지만 외국에 가서 유학 생활하면서 이렇게 벤츠, 포르쉐 중고차 타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000만 원, 3,5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미국은 차값이 저렴해서 3,5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좋은 차, 새 차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굳이 이런 차를 타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걸 또 전세금 올려받아서 아들한테 그 자녀한테 이렇게 유학비를 좋은 차를 탈 수 있도록 돈을 줬다고 하는 것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예.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한국과 미국과는 차이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편을 드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재벌가에서도 이렇게 잘 안 해요. 대학 다닐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군 장교 출신인 최민정 씨 있죠, SK. 최민정 씨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유학할 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도록 시켰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동원그룹 창업자의 장남이죠. 김남구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부회장이지만 대학 졸업하자마자요 알래스카로 가는 명태잡이 어선에 태워서 선원일을 하도록 시켰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뭐 이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 분인지 제가 뭐 다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자녀한테 유학하는 학생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또 그걸 청와대에서 인사검증할 때 당연하다고 말하는 게 이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까? 오히려 더 청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돈 많이 못 받고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이게 감정이 맞겠습니까? 예. 어쨌든 불법이든 아니든 불법이 아니라 해도 이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국무위원의 자격이었고 해명도 적절하지 않았다. 두 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거와 별개로 그러면 인사 라인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욱 인사수석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둘 중에 한 분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조차도 나서서 조현옥 인사수석 정도는 인사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뭔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한 명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예. 사실상 이 인사 검증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민정수석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두 번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 벌써 현 정부 들어서 차관급 이상 인사 중에 지명을 철회하거나 낙마된 케이스가 1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 속에서 인사 검증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구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에 대한 임명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청문회에서 시달렸던 사람들이 일을 훨씬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으로 바라보기에는 대통령의 인식이 이와 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민정 라인에서 인사 검증은 전혀 의미가 없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그동안의 인사 과정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후보자로 내놓아서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약속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결국 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조국 수석이 됐든 조현옥 수석이 됐든 둘 중에 한 명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조국 수석이 공수처 문제라든가 검찰 개혁 문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개혁 부분에 대한 힘 빼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정치 9단이 그러니까 이제 인사수석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데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이 가지고 왔던 그동안의 역할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또 공수처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결국 내년 총선하고 연결이 될 거고 그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이 좌초될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조국 수석을 경질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또 물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청와대 입장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책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최소한 검증이 미흡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국 수석이 나오든 아니면은 조국 수석이 부담스러우면 조현옥 인사수석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든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서 기자들하고 내가 인사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한 번쯤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미흡한 점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지 그런 부분을 밝혀주는 게 그게 책임을 지는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경질이나 책임을 묻는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이번에 두 수석을 그대로 위임시킨다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 한 중반기를 조금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쯤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나서서 뭔가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여러 가지 대응 과정까지 보면은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7명의 장관을 임명했는데 한 명은 자진 사퇴시키고 한 명은 지명 철회를 한 상황인데 지명 철회에 대한 책임 문제는 당연히 대통령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대통령이 그러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겠습니까? 참모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대통령한테 가는 부담들을 덜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전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고 봐요. 어쨌든 이 인사검증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청와대 태도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뭔가 책임을 지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사라인 책임과 함께 박영선 그리고 김현철 두 후보자는 절대 지금 청문 보고서 부적격으로도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근데 한국당이 반대를 해도 대통령 임명을 강행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곧 임명을 강행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근데 대통령이 또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 전에 강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재송부에 대한 기간에 맞춰서 그 기간 안에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게 되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도 전자결제를 통해서 임명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단 2명의 후보자를 낙마시킴으로 인해서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분명히 피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꼬여있는 남북 관계, 특히나 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철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이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어그러뜨릴 위험성이 있다라고 늘 인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김현철 후보자를 강행하게 됐을 경우에 따라서 아마 거센 이 현재 여당과 정부를 향한 공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우리가 의원 불패 신화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거센 공격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동안 야당의 대표를 향해서 오히려 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이렇게 정치 공세를 펼치는 모습들은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처음 보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의미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게 됐을 경우에도 향후 전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도 뭐 강행할 가능성이 좀 높게 거의 보는 90% 것이죠. 이상이라고 봅니다. 예. 네. 어쨌든 해외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쯤 시한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시민단체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여기 초청을 받은 한 청년단체 대표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대통령을 만난 한 청년단체 대표가 발언 도중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많은 기대를 했지만 정부의 청년 정책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했는데요. 아마 취준생들을 대변하는 눈물이었겠죠.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80여 개 진보, 보수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석해서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 평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느꼈던 아쉬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청년 문제에 대한 발언을 맡은 엄창환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 대표는 발언 시작부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은 수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되게 단편적이라서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청년을 반대하는 현상에 한 번 더 보내줄까요?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가소대표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엄 대표의 호소를 듣던 노형우 국무조정실장은 청년 정책은 학업, 취업, 자기 실현의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김현명 대통령 사회수석도 앞으로 자주 소통하자고 달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진지한 표정으로 엄 대표의 호소를 경청했습니다. 네, 어제 여러 가지 쓴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게 없다. 저 청년 대표의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일자리 상황판. 일자리 상황판. 네. 맨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네. 취임하자마자 맞습니다. 배치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청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청와대가 뭐 관심을 안 기울였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지금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 대표가 얘기하면서 감정이 좀 북받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모든 정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무슨 신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취하는가, 그 태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뭐 일자리 상황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뭔가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문제들을 집요하고 끝까지 해결하는 태도, 그리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국민 앞에 보였을 때 그랬을 때 정부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전의 문제는 이전의 문제라 하더라도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참모까지 다 들은 거 아닙니까? 청년의 눈물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청와대에서 나와줘야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진짜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올라간다.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그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20대에서 사실 네. 굉장히 많이 빠지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취업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의 어떤 민심이 반영된 결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정책 이거는 현 정부의 가장 최우선 그 역점 사업이기도 했는데 이 중간에 어디에서 이렇게 틀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봤을 예. 때요. 그 인천공항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겠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적 행보들을 봤을 때 기대하는 측면들이 많았겠습니다만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있던 아르바이트마저도 일자리가 굉장히 도태되는 현실들 소득주도 성장이 얘기했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도 여실히 실제 현상으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 이야기하면서 많은 정부의 재정을 바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청년들 앞에 다가서는 혜택들은 그대로 고스란히 돌아오지 못했던 거거든요. 네. 어제 있었던 이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대표의 발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라는 조직이라도 있었다. 그래서 뭔가 문제를 얘기하려면 소통할 수 있는 직접 창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현 정부의 정부 청년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파편적이었어요. 고용노동부에도 일부 있고 교육부에도 있고 각 부처별로 청년 정책을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누구에게 접근해서 이야기해야 될지 이 소통의 통로조차 없다라는 지적들을 굉장히 현 정부에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지금이 벌써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입니다. 이러한 청년 단체들 그리고 어저께는 진보 단체가 아니라 보수 단체까지도 폭넓게 아우르는 시민사회와의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하는 건데요. 촛불 정신을 통해서 정권을 창출해낸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집권 1년 차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예. 평론가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늦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정부가 대응하는지를 우리가 좀 여실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소통을 해보겠다. 앞으로 이 쓴소리도 좀 듣겠다. 그래서 어제 이 자리가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단체 인사들도 어제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정부가 촛불에 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된다.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할 때요. 그러니까 촛불이라고 하는 진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종의 뭐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든가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들을 국민들한테 말해왔어요. 근데 실제로 권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치는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게 굉장히 큰 과제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이거 성적표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와로바티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와로바티즘이라고 하는 게 예. 있는데요. 뭡니까? 과거에 이제 그 러시아나 구소련에서요, 미국에서나 서방 세계에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하면 거기서 너네들은 이런 거 있잖아. 왜 너네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해? 라고 거꾸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도 똑같이 그런 현상들이 자꾸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높여놓은 기준에 어떻게 하면 쫓아가면서 맞춰나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추지 못했을 때 오히려 성찰하고 국민들께 그걸 솔직히 고백하고 그리고 진솔하게 대화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거에 맞춰가는 노력들로 인해서 평가를 받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만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풀어가거나 해명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그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많은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촛불에 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사실은 그런 기대 수준하고 실제로 정부 운영하는 게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성찰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들을 그냥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뭐 보수단체 회원이 여기 나올까 말까 고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열린 자세로 국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더 많이 대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지지가 붙고요. 지지가 붙으면 사실은 야권에서도 저렇게 거세게 정치 공세 못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자세 말고 네. 어제 마련했던 이런 자리도 자주 마련해서 듣고 지속적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4.3 재보궐선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논란이 지금 선거 막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정의당의 농구장 유세를 또 꼬집었습니다. 이 공방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선관위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습니다. 예. 경기장 내에 들어가서 선거 운동을 해도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선관위에서 무방하다라고 여러 차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대표와 후보자가 들어갈 때는 전혀 제지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경기장 밖에서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황교안 대표께서 저를 지나쳐서 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입장권을 갖고 응원을 하러 들어가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안에서 선거운동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3월 2일 페이스북을 한번 보십시오. 창원에 있는 농구장에서 기호 5번을 표시한 그러한 기호 5번 그리고 영국 후보의 이름을 든 그런 피켓형의 그런 것을 설치하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영국 후보의 피켓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고요. 바깥에서 선거운동 하다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여 후보도 저도 다 어깨띠도 옷도 다 벗고 간 상태였고요. 여영국 후보 머리띠는 저희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증샷을 몇 카트 찍은 것입니다. 네, 지금 한국당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정의당도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농구 관람하면서 기호하고 이름이 쓴 머리띠를 착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법 미비 현상에 따른 약간의 좀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거법에 따르면은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축구 경기장도 그렇고 농구 경기장도 입장권을 표를 끊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은 공개된 공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게 되는 선거 운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라고 제어를 하는 것은 일단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직 명확치 않다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경미한 위반 사항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조치 등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뭐 정의당이 농구장에 가서 기호가 달린 머리띠를 쓰고 유세를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당이 축구 경기장을 찾아서 저렇게 유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만 둘 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실제 축구장 같은 경우는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축구 경기 내에서의 정치적 행위 등을 만약에 허용하게 됐을 경우 구단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내부 자치 규정이 있는 것이고 축구연맹의 내부 규정이 있는 것이고 농구연맹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치인들에게 충분히 숙지가 되고 법으로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지금의 상태를 조금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지금 선관위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운동을 해도 좋다 이런 답변을 들어서 들어갔다는 건데 선관위 얘기는 조금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당대표가요. 새 당대표가 내려가서 지역선거에서 저렇게 오랫동안 선거를 도와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당에서 굉장히 흥분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오늘 한 신문이 갑질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좀 오만했다고 하는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게 이제 그건데요. 그러니까 경남도당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는 거죠. 질의할 때 우리 축구장에서 선거유세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의했다는 겁니다. 축구장에서. 아닌지 바뀐지 명확히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 밖에서 다 했던 거잖아요. 다른 후보들은 못 들어갔던 거고요. 다른 후보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축구장에서 해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축구장 안에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가서 거기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구차한 변명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의사소통은 좀 안 됐을 수는 있는데 선관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안내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관한 미흡이라든가 아니면 의사소통의 문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경남 MPC가 공개한 영상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해명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그 축구장 아니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진행요원도 있고 거기에 경호요원들도 있고 그러면은 제지를 하면 제지에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따라주지 않고 뭐야? 그러고 우린 들어갈 거야? 그러고 막 밀고 들어갔다는 얘기고 옷 입고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곧바로 벗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제지를 뭔데? 했는데 그러니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만이라는 얘기를 듣고 갑질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규정상 이게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래요? 그럼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까? 라고 확인해서 언론 조치를 취했어야지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태도들이
지금 오만이나 갑질이라는 표현을 듣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축구 선수가 독도놀이 땅 이거 축구장에서 그래서 국제 굉장히 경기 끝나고 났는데 메달 징계- 박탈문제도 얘기가 그렇죠. 나왔었고 굉장히 그랬잖아요.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었었는데 자, 그때 뭐 독도놀이 땅 맞는 얘기 했는데도 어쨌든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경남 FC 지금 징계가 논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잠시 뒤 1시쯤 아마 그 수위가 발표될 예정인데 야, 애꿎은 불똥이 이쪽으로 튀었어요.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경남 FC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뭐 그 과한 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한 징계라고 하는 건 승점 10점 이상의 박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경기를 승리했을 때 승점을 3점을 주니까 3경기 이상의 승리를 완전히 다 내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 규정들을 최고 수준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거의 승점 박탈 같은 경우는 심판에 매수하거나 했던 정말 말 그대로 스포츠 정신을 위배했던 사건들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예. 이 정도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국민적 인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마 구두 경고 정도로 정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이 되는 것이고 이미 지난달에도 이 똑같은 경기장에서 또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유니폼을 입고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했던 사실들이 보도가 돼서 언론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과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지금은 입장권을 끊고 들어갔고 그 당시는 무료 경기였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축구연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장 내에서 이렇게 후보를 상징하거나 정당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는 똑같은 논리적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도 몰랐고 아마 많은 국민들도 처음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야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라고 알았다라면은 이번 일의 계기로 프로축구연맹에서도 분명한 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하고요. 아마 농구 경기를 비롯한 다른 경기까지도 이러한 제도들이 확대되면서 특히 입법 미비가 돼 있는 선거법 문제를 국회가 빨리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한국당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가만히 돼서 징계가 내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그냥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뭐 축구장 유세 논란 말고도요. 선거가 코앞에 있어서 그런지 좀 과도한 의혹이 또다시 막말 논란을 낳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오세훈 전 시장인데요.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의당 유세하는 거 보니까 노회찬 정신이라는 거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죠. 무엇 때문에 이 선거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까?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고 노회찬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망언으로 일베 등 극우 세력들이 내뱉는 배설 수준의 인신공격과 판박이입니다. 자유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이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범죄의 무게를 본인이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모르고 한 말이 아니니 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발언과 평가 자체는 사실에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과 부합되는 발언마저도 부정하는 이러한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창원 시민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이런 정치는 정말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창원 성산이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굉장히 마음 아파했었던 일인데 굳이 가서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이런 언급을 왜 했을까요? 뭐 지금 선거가 한창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자유한국당 주장으로는 박빙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좀 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거 기간이라 할지라도 뭐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상대방 후보를 뭐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 하더라도 굳이 노회찬 의원까지 끌고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세월호가 교통사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 과거 그 새누리당 시절에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왜 국민들이 여기에 분노했을까요? 사고는 사고였잖아요. 그걸 한번 좀 되묻고 싶어요, 제가. 그 질문을 대입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지금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그때 그러면 노회찬 의원에 대한 왜 추모 분위기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밑바탕에 있는 것들 정서라든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왜 고려 안 하는가. 노회찬 의원이 걸어왔던 길 그리고 원외 위원장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의원 배치 내려오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부끄럼 느꼈다고 해서 사과한 분들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는가 이런 것까지 다 국민들이 같이 보면서 아, 노회찬 의원 참 아까운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논리가 단순하게 돈 받고 죽은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국민적인 추모 열기를 좀 되짚어 보면은 이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창원 성산 지역은 이래저래 좀 축구장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시끌시끌한데 표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이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를 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서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선거의 결과로 가고 있다. 말 그대로 박빙의 선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상대의 흠이 있다라면 이 흠을 파고들어서 선거에 유리한 국면들을 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이 사실은 한국당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됐을지 좀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정도로 박빙의 선거가 붙으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이상으로 중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한국당이 막말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들을 잘 사로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홍준표 전 대표는 지그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등에 대한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와닿는지를 좀 분명하게 인지했다라면은 사실 선거에서 발언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노회찬 정신을 얘기하게 됐을 경우에 뭐 YTN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6411번 버스라고 얘기하게 되는 청소 노동자들의 아픈 삶에 대해서 가장 바닥에서 이야기했던 노회찬 정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단순하게 경공업으로부터 4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건 노회찬 전 의원도 유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로 연결시켜서 선거에 활용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들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돌발 변수들이 뭐 악재가 될지 또 영향이 미미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의 최측근이죠. 경남 통영 고성에 출마를 한 정점식 후보. 언론인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50만 원을 건넸다. 이런 의혹이 지금 아직은 의혹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억지로 찔러줘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기자가 가서 지금 선관위에 제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고 보기엔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인식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 거기다 지금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해서 여기서 지금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무투표 당선이 됐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정점식 후보가 이걸 지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 현행 선거법이 가까운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후보한테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지금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 언론에서 그 당사자가 이제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왜 우리한테 불리한 기사 쓰느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돈을 억지로 이렇게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캠프 내의 인식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후보가 만약에 다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몰랐다고 하면 이걸 과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돈 관리를 하거나 이런 관계 그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뭐 가까운 데서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식직감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선거법으로 뭐 당선 무효가 된다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선거 국면에서 이게 그 당사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돕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이고 또 그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예전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생활을 했거든요. 이거 없애자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이런 거 폐해를 만들어내지 않겠다고 해서 지역신문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받은 지역신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좀 더 좋은 그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이러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개탄을 뭐 사실이라면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재보선 선거 사전투표율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만약에 이제 내일 투표율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투표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보수 진영에 유리합니까? 진보 진영에
이게 유리합니까?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게 되면 젊은 사람들까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진보 진영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젊은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투표율이 높아지고 긴장을 하게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박근혜 후보 당시에 더 유리했던 선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서 지금 투표율만 갖고 예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로 나왔다고 하는데 사전 투표가 너무 편하거든요. 특히나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서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이 과연 본투표의 최종적인 투표율까지 높을지도 여전히 내일 좀 살펴볼 때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전 투표하는 게 훨씬 좀 편리하긴 하죠. 예. 어쨌든 두 곳이지만 이곳에 어떤 정치적인 해석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자라는 인물을 앞으로 통일부 장관이 되면 우리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통화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저희도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걸림돌은 보수 정부다. 이렇게 보수 정부에 대한 분노가 일관되게 표출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6.15와 14선언을 부정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분단의 국내 정치로 대선을 승리했고 대북 정책을 국내 정치에 활용한 이명박 정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일종의 역사적 정통성이 결여된 보수 세력이다. 이런 보수에 대한 분노, 거침없는 분노가 걱정이 됩니다. 대화와 화합을 말로는 강조하면서 본인은 정책상에는 배쳐가는 저런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 됐을 때 우리 남남 갈등은 얼마나 거세지겠는가 하는 후보자였습니다. 오늘 한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조명균 장관이 교체된 3가지 이유. 조명균 장관은 민주당 편인 줄 알았는데 자유한국당과 인사들과 대화가 잘 된다는 점에서 평가가 많았다. 이렇게 해서 조명균 장관이 사퇴했다는 거예요. 김현철로 바꾸려는 3가지 이유예요. 이걸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후임자인 김현철은 자유한국당과 대화가 되지는 안 됩니다. 이 칼럼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칼럼대로 시행하시겠습니까? 3가지 다 근거가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근거가 아니지만 이 의견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잘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보수에 대해서 운동해갖고 운동을 했는데 보수들 꼴통이라고 보수가 대화가 안 하시겠어요? 의원님 아시겠지만은 저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나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무슨 조명균 장관이 자유한국당과 대화가 잘 됐다고 하는 나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주파수가 물론 소맥 한잔 했습니다만 주파수가 잘 맞는다는 점.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국제공항에서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형 김정남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여성이 다가와서 김정남의 얼굴에 VX라는 독성 신경제를 묻혔고 그는 곧 사망했습니다. 당시 상황 다시 볼까요? 김정남이 공항 출국장으로 들어와서 무인 발권기로 발걸음을 옮긴 순간 여성 용의자 2명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김정남의 머리 부분을 등 뒤에서 2팔로 감싸고 마치 헝겊으로 얼굴을 가리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김정남에게 공격을 가한 2 여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CCTV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김정남은 공항 정보센터로 천천히 걸어가서 눈을 비비는 듯한 신용을 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잠시 뒤 독성 물질에 의해서 사망합니다. 2 여성은 인도네시아의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의 도안티 흐엉이었습니다. 이 둘은 곧 붙잡혔고요. 자신들은 TV 리얼리티 쇼로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 여성을 훈련된 암살자로 보고 기소했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줄곧 타국의 정치적 문제에 휘말린 무고한 희생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노력의 결과였을까요? 지난달 11일 말레이시아 검찰은 돌연 아이샤에 대한 살인 혐의 기소를 취소했고요. 말레이시아 고등법원도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아이샤를 석방했습니다. Perasaan saya sangat bahagia, nggak nyangka kalau hari ini hari kebebasan saya. 그리고 베트남 여성 흐엉 역시 오는 5월 석방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오늘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흐엉이 체포되고 올해로 이미 3년을 넘긴 상황이었죠. 말레이시아 검찰은 흐엉에 대해서 살인이 아닌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법령상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는 살인 혐의와 달리 상해 혐의는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합니다. 흐엉 측 변호팀은 말레이시아 사법 시스템에서 통상적으로 감형이 이뤄진다면서 5월 첫째 주에 석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강경했던 말레이시아 정부의 태도 변화,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좀 공교롭게 된 게 아세안의 두 가장 강력한 국가가 여러 가지 인구나 국가 규모나 뭐 발전 속도나 보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말레이시아는 거의 뭐 도시국가 수준의 작은 국가였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인도네시아 국적과 베트남 국적 두 명이 이번 사건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또 이런 외교적인 그런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숨진 사람은 김정남이 아니라 김철이라는 사람이며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여성에게 살인을 사주한 것으로 추정이 됐던 북한인 4명에 대해서는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비공식적으로 북한이 베트남 정부에 사과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두 여성 석방으로 시선이 쏠리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조선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그 단체죠. 자유조선은 살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이기도 하며 김정남 암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북실장 출신의 김정봉 유원대 교수는 자유조선 측에서 김정남을 망명정부의 수장으로 세우려 했고 이 접촉 후 암살을 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조선은 최근 홈페이지에 큰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이달 안에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추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들을 국회가 의결해 주신 덕분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IMF는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을 지적하면서 추경 편성을 권고했습니다. 그런 몇 가지 필요와 재정 여건을 관련 법과 함께 고려하면서 추경을 준비해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달 안에 이렇게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세금 퍼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은 예비비를 먼저 사용해도 되고 추경은 아주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써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내놓을 위기 대응 추경의 내용을 파악해서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 들어서 석 달 연속 0%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0.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로써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올해 1월 0.8%, 2월 0.5% 오른 뒤 석 달째 0%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문 것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이런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농산물과 석유류, 복지정책 강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1% 미만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농산물 출하량이 늘고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안정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옥죄는 대북 제재가 비핵화의 시간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몇 달 안으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다면서도 대북 제재가 그 시간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제재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다면서 제재를 유지해야 비핵화 시간표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지렛대를 느슨하게 풀지 않는 한 북미 협상에서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할 수 있는 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정상이 몇 달 안으로 다시 만나 실질적인 비핵화의 큰 조치를 달성해내길 희망한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북미 정상의 결단에 의존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북핵 배기 달성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We'll continue our progress toward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도 완전하면서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우주 발사체 실험을 강행하면서 위성 발사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평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위성 발사에 대해 평화적 목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세계 어느 국가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북 제재 등에서 심각한 상황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는 최근 한미 군부가 공중과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강행하면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과 남북선언들의 이행에 찬물을 끼얹는 대북 군사적 압박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한미 공군의 퍼시픽 선더 훈련과 미국 버설프 경비함과 한국 해경정의 연합 해상 검문 검색 훈련 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에아리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악화된다면 그 책임은 군사적 도발을 강행한 도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100개 가까운 대학가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신 형태의 대자보가 붙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자칭 전대협이라는 이름을 쓰는 단체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요. 만우절을 맞아 정부의 잘못을 풍자를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대자보를 붙였다.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예, 이거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대자보는 만우절을 앞둔 지난 주말부터 전국 대학가에 붙었습니다. 학내외를 가리지 않았는데요. 대자보는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하나는 붉은 글씨로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대부분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인민의 태양이라고 표현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탈원전 정책, 대북 정책 등을 비꼬기도 합니다. 글 제일 아래쪽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명까지 담겼고 배경으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때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이 이용됐습니다. 또 다른 한 장에는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고 내용과 함께 오는 6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런 대자보들이 국회와 전국 대학 등
수십 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대자보를 붙인 단체 이름이 전대협입니다. 이 전대협 하면은 과거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그 단체인데 이름은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대자보를 붙인 단체의 정체는 밝혀진 게 없지만 80년대 활동했던 전대협과는 완전히 다른 단체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단체일 수도 있고 실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 기부금을 모아 조직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저희가 이 단체 전대협 관계자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자신들은 보수단체가 아니고 과거 촛불 집회에 참석했고 현 정부 지지자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수구 세력으로 몰린다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든 단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어제 만우절에 벌인 일도 풍자와 해악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고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풍자와 해악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런 설명인데 대자보를 어쨌든 전국 곳곳에 붙여서 관심을 끈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경찰 수사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전국 80여 곳에 대자보가 붙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대학교입니다. 경찰은 일단 대자보가 이적 표현물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붙인 사람이 확인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이 있어서 경찰 수사 사항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이 수사단의 수사 범위에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있습니다. 윤 씨는 과거 분양 사기 혐의에서 3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 배경에 김 전 차관이 손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옵니다. 보도에 양희력 기자입니다. 한약재 전문 상가로 지난 2006년 준공된 건물입니다. 윤중천 씨가 회장으로 있던 건설회사가 시행을 맡은 곳인데 날림 시공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허위 분양 광고로 분양자들을 끌어모으고 개발비 70억 원을 빼돌렸다며 피해자들의 진정과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3차례 수사했는데 결론은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앞서 2차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고 마지막엔 죄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윤 씨가 검찰 고위층에 손을 써 무혐의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합니다. 나만 수사 잘못하니까 윤중천만은 검사 잘못해서 빠져나가자 이렇게 제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 있어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윤 씨의 한방 천하 사기 사건에서도 김 전 차관이 개입해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학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 씨는 2013년 1차 수사 당시 경찰에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 관계자는 윤중천 씨 관련 사건들을 모두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2차례 검찰 수사에서도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대가성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검찰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YTN 양희택입니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이 접대 목적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의혹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할 만큼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모습인데요. 반면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유착 의혹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네,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요? 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의혹과 관련된 여성 4-5명을 불러 조사했고 접대 목적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 등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앞서도 성접대 의혹에 대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요. 이번에 의혹이 수사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혹을 규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의 성매매 사건도 현장에서 적발했지만
수사에 3달 가까이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은 접대 대상이 외국인이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승리는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말고도 해외 성매매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2017년 12월 필리핀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에서도 성매매가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또 2015년 성탄절 무렵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승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갈래의 성접대 의혹 가운데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승리가 회사 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씨가 함께 세운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회사 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해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불법 영업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다고요? 네, 윤 총경이 가수 승리가 속한 그룹 빅뱅의 콘서트 초대권 3장을 무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수 최종훈에게 콘서트 티켓을 받은 부인에 이어 자신도 직접 표를 받은 건데요. 시기는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재직하던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직자 신분으로 금품을 받은 윤 총경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표가 어떤 편의의 대가였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고 연예인들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추궁해왔습니다. 연예인들과 윤 총경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 씨와의 골프 회동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의 골프장 2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여기서 확보한 결제 기록을 통해 누가 비용을 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윤 총경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반면에 연예계와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이 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좀 추가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인 연예계와 경찰의 유착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건된 현직 경찰은 5명에 불과합니다. 가수 정준영의 지난 2016년 불법 촬영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관이 입건된 것을 끝으로 열흘 넘게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게 없습니다. 조직에 명운을 걸겠다며 16개 팀, 152명의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것 치고는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이번에 윤 총경이 지난 2017년 승리 측으로부터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는 게 전부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원경한 서울지방경찰청장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만한 성과가 없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까지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끝났고 오늘 오전까지 박양우, 문성혁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만 채택됐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번 주말과 휴일이 끝나는 오는 7일까지로 시한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8일쯤 문 대통령이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마한 조동호 과계장관 후보자, 부실학회 참석 등 연구비 유용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정부도는 주인 없는 돈이란 인식 아래 이를 규제하거나 검증할 마땅한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조동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배우자 항공권 연구비 유용 의혹. 조 후보자가 지난 2009년부터 46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와 36번 동행했는데 배우자 항공료 등 연구비 횡령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 그다음 후보자 출장 시 동행한 사람들의 내역, 이 내역을 주셔야만 아마도 연구 과제비에 다른 어떤 위법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의 지속적인 해명 요구에도 조 후보자는 끝끝내 이를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연구비 유용 의혹은 조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부실학회 참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부실학회 참가자는 1,300여 명으로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도 180명에 달합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몸을 담고 있는 카이스트는
와세카 오믹스 등 2개 학회에 43명이 참석했습니다. 과학기술계는 연구비 유용이 단순히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이를 검증하거나 예방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소속된 기관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예를 들어서 검증 절차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출장 갔다 오면 그냥 그 서류 제출하면 끝이고 뭐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한계가 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실학회 참가 비용으로 정부가 회수하겠다고 밝힌 돈은 14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란 인식 아래 연구개발비를 쌈짓돈처럼 마구 쓰는 고질적인 병폐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번에도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하면서 공직자 후보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번 홍역을 치르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공수가 바뀔 때마다 여야 입장에 엇갈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자료 안 내고 어떻게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다 소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김없이 자료 제출을 놓고 고성이 오갔던 인사청문회. 과거 여야가 반대 입장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실한 자료 제출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여당 지도부의 일성도 판박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청문회가 인신 공격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인재가 누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업무 능력보다는 신상 털기식의 청문회로 변질되어서 공직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하고 해서 능력 있는 인사가 공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도 매번 반복됐습니다. 주로 여당에서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 검증만 공개하자는 제안을 내놨고, 야당에서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자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40건 발의됐고, 과거 19대와 18대 국회에서도 각각 42건과 30건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공격과 수비를 하는 입장이 맞서면서 여야 합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정부의 후보자 검증 과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수사기관까지 나서 상호 검증하고 인사검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훨씬 더 까다롭게 도덕성과 자질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공직자 윤리, 그리고 국세청, 더 나가서 FBI가 상호 검증을 해서 독자적으로 검증을 해서 검증 기관 주체들 간의 경쟁 시스템이 돼 있어요. 구멍 뚫린 검증과 여야 공방으로만 기억되는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지만 토론과 합의가 실종된 국회에서 매번 울림없는 메아리로 그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찰이 대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 구매와 흡입 혐의로 31살 최 모 씨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공범 이모 씨 등으로부터 모두 18차례 걸쳐 대마를 구매해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구매한 대마를 주로 집에서 피웠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머무는 현대가 3세 29살 정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귀국하는 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SNS에서 미군 장교나 외교관 등을 행세해 친분을 쌓은 뒤 결혼 등을 미끼로 돈만 가로챈 국제 사기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 40살 A씨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페이스북이나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인 23명에게 14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주로 피해자들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한 뒤 한국에서 결혼하자거나 여생을 함께 보내자는 식으로 돈만 가로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증을 억제하는 전문 의약품 덱사메타손을 한약에 넣어서 판매한 한의사 김모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압구정동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약을 약사와 이모 씨와 함께 만든 뒤 내원 환자들에게 통풍치료 특효약이라며 판매했습니다.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제제로 급성 통풍성 관절염, 류머티즘 질환, 내분비 장애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되지만 부작용이 있어서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경구용 스테로이드 제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등에서 법을 어겨 눈썹 문신 등 의료 행위를 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문신에 쓰이는 염료에서 신경계통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기정 기자입니다. 오피스텔에서 눈썹 문신 시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하는 불법 의료 현장입니다. 마취제예요? 크림같이 이렇게 돼 있네요. 비위생적인 방 안에는 시술에 사용된 마취약과 염료, 각종 도구가 뒤섞여 있습니다. 시술이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고 전화나 인터넷망으로 연락하는 탓에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압수된 염료 19개 가운데 17개에서 중금속이 허용 기준을 넘었습니다. 납은 24배, 안티몬은 16배 많이 나왔습니다. 검출 허용 한도 기준 이상으로 나오게 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눈떨림이나 신경 근육 장애를 가져올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한 1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불법 눈썹 문신 행위, 의료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이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은 실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식품위해사범과 환경오염, 불법 시술 행위 등의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네이버가 내일부터 모바일 웹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빼는 등 전면 개편을 단행합니다. 개편 후 첫 화면은 검색창과 서비스 바로가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뉴스 5개와 사진 2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등 기존 첫 화면의 최상단에 있는 항목은 빠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화면을 넘겨야 이용할 수 있는 뉴스 섹션은 이용자가 선택한 언론사가 자체 편집한 뉴스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동 편집된 개인 맞춤형 뉴스 등 2개 화면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내일부터 워싱턴에서 양국 장관급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9차 무역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에는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8차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미국의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미중 양측은 넉 달째 계속되고 있는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합의문은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무로 대표 배우로 꼽히는 김윤석이 이번에는 감독으로 관객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1일 개봉 예정인 영화 미성년은 자신의 엄마 아빠가 서로 불륜 중이라는 걸 알게 된 두 여고생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 각본과 배우, 연출까지 무려 1인 3역을 맡은 김윤석은 앞으로는 연기와 연출을 동시에 하지 않겠다면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김윤석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이 배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아마 연기와 연출을 겸하는 일은 수명을 단축을 시키는 일 정도로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딘가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하정우 씨를 존경할 수밖에 없다. 네. 저야 배역이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지만 하정우 씨는 거의 허삼관에서 거의 이끌어가다시피 하는 배역을 맡으면서 연출까지 했으니까. 아무튼 저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제가 오랫동안 연극을 해왔고 드라마에 오랜 시간 몸담아 왔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겠다.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개성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만 받는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동료 배우 윤지호 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정의연대는 경찰로서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진술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며 윤 씨 신변 보호에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윤 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기 동두천시 광암동 인근 야산에서 주차된 승합차에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동두천경찰서는 불에 완전히 탄 시신 3구가 승합차 안에서 발견됐다며 시신이 많이 훼손돼 정확한 신원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렌터카 주변에서 연탄을 피운 화덕이 발견된 점을 봤을 때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군부대 차량의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체나 액체, 고체도 아닌 제4의 물질 상태로 불리는 플라스마 공정 기술을 이용했는데요. 이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대기 오염은 물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출가스를 거의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플라즈마 처리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 대표적 온실가스로 그동안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어 골치였던 온실가스를 친환경 가스로 전환하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필터에 먼저 포집한 이후에 필터에 포집된 미세먼지를 플라즈마 버너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공군 경유차량 2대에 1년 동안 플라즈마 버너 장치를 장착해 시범 운용한 결과 매연 배출량이 90%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소형 플라즈마 장치로 기존 경유차의 매연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번 연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군이 손을 잡은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계기술이 군부대 현대화와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가 현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노출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구팀은 시범 적용을 통해 플라즈마 버너 장치의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용 차량의 확대 보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노란빛 개나리가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곳 윤종로의 벚꽃은 아직 다 피지 않았지만 개나리는 이렇게 만발한 모습인데요. 샛노란 개나리를 보니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5도에 머물고 있고 찬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더 낮습니다.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도 비교적 깨끗한데요. 다만 낮에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12도, 광주와 대구 14도, 부산은 15도로 예년 기온은 2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꽃샘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모레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리겠고요. 일요일 중부지방에는 봄비가 한 차례 내릴 전망입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출격 대기 중입니다. 내일 경기도 리그 최고의 투수와 맞붙는데요. 류현진 선수의 도장 깨기 이어질까요? 잠시 뒤 3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